저는 추석 이후로 일단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하락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4분기로 갈수록 하락할 가능성도 있다. 1년 동안 실수요자들은 정해져 있습니다. 상반기에 7,000명이 사면 3,000명으로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런 현상이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이 스트레스 DSR 때문에요. 시장을 굉장히 왜곡시켰어요. 미리 엄청난 대출을 일으켰잖아요. 오히려 가계대출 증가의 주범이다. 이제 사람들이 금리 인하가 왜 되고 있지? 그 원인을 묻고 있어요. 경기 침체 원인이잖아요. 그러니까 금리 인하가 자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전 적을 수 있다. 일터 강사와 함께하는 경제일타의법. 오늘은요, 항상 관심이 쏠리는 부동산 시장에 대해 말씀해 주실 분을 모셨습니다. 이광수 대표님이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경제학 놀자 구독자 여러분, 광순의 복덕방 이광수입니다. 묻었던 여름이 지나가고 이제 가을이 오는데요. 사실 자산 시장이나 부동산도 비슷하거든요. 그런 변화를 여러분들이 즐기시길 바랍니다. 대표님, 그 부동산 전문가 10명 중 8명이 이제 추석 이후에는 서울 아파트 값이 오를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추석 이후 부동산 흐름, 특히 이제 서울 집값 추이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해주시자면 어떤지 궁금합니다. 이 10명 중에 제가 없네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높게 비율이 나온 것 같은데, 저는 추석 이후로 일단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하락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4분기로 갈수록 하락할 가능성도 있다. 그리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추이를 보면 보통 저희가 뭐 심리지수라든지 아니면 부동산 전문가들의 전망 같은 게 나오잖아요. 그럼 이게 그 당시의 가격과 수렴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가격이 오르면 전망한다는 사람들이 많아져요. 가격 상승 전망이. 마찬가지로 가격이 오르면 가격이 오른다는 심리 전망 지수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선행 지표라든지 어떤 저희가 전망하는데 유용한 지표는 사실 아니라는 판단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될 게 현재와 그리고 미래는 달라질 수 있다. 현재는 오르더라도 미래는 변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좀 하실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대표님은 그럼 4분기에는 조금 하락하고 이럴 걸로 보시는 이유는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게 보고 계세요? 두 가지 이유인데요. 첫 번째는 수요가 감소하기 때문이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이 가격을 지탱해 줄 수 있는, 그리고 가격을 상승시킬 수 있는 수요가 시장에 많지 않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수요가 감소하면 당연히 자산 가격은 하락할 가능성이 있고요. 두 번째는 상대적으로 최근 4월부터 8월까지 가격 상승이 높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자산 시장은 산이 높으면 골이 깊기 마련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는 그런 변화를 이야기할 때 저희가 하락 가능성이 더 높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9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지난달보다 크게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전망됐는데요. 그 이유가 이제 정부가 주택 관련해서 대출 규제를 강화해서다, 이런 의견이 있더라고요. 대표님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사실은 면밀하게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물론 그런 영향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지금 정부가 대출 규제하는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스트레스 DSR 규제인데요. 그게 실제적으로 영향을 크게 미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왜 수요가 감소하냐? 많이 증가했기 때문이요. 이건 차차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시장을 움직이는 건 실수요예요. 그러면 실수요자들이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죠. 근데 1년 동안 실수요자들은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00명. 그러면 상반기에 7,000명이 사면 3,000명으로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런 현상이 이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수요가 일시적으로 몰렸기 때문에 실수요가, 시장에 남아있는 실수요가 일단 단기적으로는 많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수요가 감소하면서 거래량이 줄어드는 모습이 점점 더 4분기로 갈수록 가파르게 일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스트레스 DSR로 가계대출을 잡을 수 있을 것으로 보세요? 일단 효과는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계대출을 일으키는데 그동안 소득을 엄밀하게 사실 적용한 적이 없는데 그런 차원에서는 이제 효과를 낼 수 있는데 크진 않다. 그리고 오히려 저는 이 스트레스 DSR 때문에요. 시장을 굉장히 왜곡시켰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미리 엄청난 대출을 일으켰잖아요. 오히려 가계대출 증가의 주범이다. 그럼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보기는 어렵겠죠. 그러니까 좀 더 다른 차원의 가계부채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지금 1,800조 원이에요. 그런데 지금 규제의 방향성이 신규 대출에만 적용되잖아요. 이걸 어떻게 줄입니까? 기존에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면 기존에 나가 있는 거를 어떻게 하느냐예요. 전 이걸 건드려야 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대출 받아서 무리하게 막 집을 다주택을 들고 있거나 아니면 투자 목적으로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이제 갚아라. 갚아라 해야 돼요. 갚아라 하면 그분들이 집을 팔고 대출을 상환할 거 아닙니까? 그 대출 여력으로 새로운 무주택자들이 대출을 받으면 사실은 가계대출은 증가 안 하면서 일종의 가계대출의 구조조정이 일어나요. 그래야 돼요. 그래야 무주택자도 집을 살 거 아닙니까? 대출을 해줘야. 그러면 자연스럽게 시장도 안정돼요. 왜냐하면 무리하게 집을 갖고 대출 받아서 집을 갖고 있는 시장에 매물을 내놓을 테니까. 그러면 가격이 안정되고 그러면 이런 대출 여력으로 해서 무주택자가 그 대출로 이 집을 사고 가격이 떨어진. 그러니까 이런 선순환을 만들려면 가계대출의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특히 기대출자들한테 예를 들어서 스트레스 DSR은 신규 대출에만 적용되잖아요. 이걸 마냥요. 기대출자한테 적용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엄청나게 파장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럴 수는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대출을 무리하게 받아서 막 집을 두세 채 갖고 있는 분들한테는 많이 올랐잖아요. 그럼 이제 팔고 대출 갚으세요. 그래 그게 해야죠. 그게 필요하다. 그게 결정적이다. 근데 그건 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진짜 가계대출의 안정과 그리고 주택시장의 선순환 그리고 무주택자나 우리 청년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주거의 안정성을 확보해 주기 위해서는 가계대출의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미국 연방이 B컷을 단행했어요. 이 B컷이 한국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걸로 보고 계세요? 금리 인하가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거다라고 전망하는 근거는 사실은 거기에 중간 과정이 필요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금리가 인하돼서 주택 수요가 증가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금리 인하 자체가 부동산 가격을 올리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금리 인하가 됐는데도 수요가 증가하지 않으면 그 영향이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는 저는 미국의 이런 기준금리 인하가 수요를 증가시킬 가능성은 적다라는 판단입니다. 두 가지 원인인데 첫 번째는 뭐냐면 인하의 폭이 크진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코로나 때처럼 막 제로금리로 가고 이런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요를 크게 동요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금리 인하 폭은 아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시장에 지금 남아있는 수요가 많지 않다. 이 가격을 감당해낼 수 있는 수요가 많지 않기 때문에 금리 인하가 되고 그런다고 해서 수요가 증가하기는 좀 어렵다는 거고요. 사실 지금 미국에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럼 미국이 먼저 내렸으면 미국 주택가격이 올라야 되잖아요. 그러지 못하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제 사람들이 금리 인하가 왜 되고 있지? 그 원인을 묻고 있어요. 그런데 그 원인이 뭡니까? 경기 침체 원인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회사에서 잘리고 임금이 줄고 있는데 금리 내려가니까 빚내서 집 사야지?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예, 그러니까 금리 인하의 원인에 대해서 묻기 시작하니까 금리 인하가 자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전 적을 수 있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비컷하면 미국의 주식시장이 폭등해야 됩니다. 근데 그러지 못하고 있잖아요. 한국의 주식시장 오히려 빠지고 있어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냐면 이제 사람들이 좀 더 면밀하게 물어보기 시작했다. 왜 금리 인하를 하지? 경기가 안 좋을 텐데? 안 좋아서 인하하는 건데? 그러면 빨리 빚내서 집 사야지? 이런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어떤 단선적인 생각을 좀 버리셔야 된다. 금리 인하되면 자산 가격이 오릅니다. 그럼 세상에요. 돈 안 벌 사람이 없어요. 그걸 누가 모릅니까? 그런데 그 안에 굉장히 복합적이고 심층적인 변화들이 있을 수 있다. 그걸 여러분들이 아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12월부터 85제곱미터 이하, 5억 원 이하 수도권 빌라를 이제 보유를 해도 무주택자로 이제 인정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비아파트 시장을 이제 활성화시키는 조치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데 얼마나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계실까요? 글쎄요, 지금 비아파트 분야, 그러니까 빌라를 중심으로 해서 비아파트 분야의 수요가 감소한 이유는 그런 어떤 정책의 문제가 아니에요. 시장의 신뢰잖아요. 전세 사기로 촉발된 시장의 신뢰가 무너졌기 때문에 빌라를 사람들이 안 사고 있는 거죠. 그래서 빌라 사면 빌라를 투자해 주게 할게 뭐 이렇게 한다고 해서 과연 살까? 시간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정책의 효과가
비아파트 분야에 미치는 영향은 좀 제한적이라고 봅니다. 강남에서 로또 청약 광풍이 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해야 된다 이런 말이 계속 거론이 되고 있는데 뭐 가격 급등을 위해서 이제 도입을 한 제도지만 오히려 부작용이 많다 이런 또 이야기도 나오더라고요. 대표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그러니까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가 시장에 나오는 거는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두 가지가 있겠죠. 이유가 하나는 뭐냐면 시장에 싼 아파트, 상대적으로 시장 가격보다 낮은 아파트의 공급을 통해서 가격을 안정시키는 효과를 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막 무주택자분들이 사실은 청약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무주택자들이 심리적으로 안정시킬 수 있는, 그러니까 그래서 나는 저거 청약받아야지, 그럼 나 무리해서 집 사지 말아야지, 이런 효과들을 목적으로 해서 사실은 그런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가 시장에 나오는데, 지금 그 효과를 낼 수 없는 정책이 나왔어요. 뭐냐면 투기과열지구를 제외하고는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됐어요. 그러니까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때문에 로또 청약이 몰려서 폐지한다는 게 아니고 오히려요.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를 확대해야 됩니다. 그럼 로또 청약이 없어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선택사항이 많아지잖아요. 지금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가 없어서 그러니까 몇 채밖에 없으니까 몰리고 있거든요. 근데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가 전반적으로 많고 정부가 그런 부분에서 관리를 한다면 그러면 로또 청약 막 사람들이 몰리고 이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분양가 상한제를 없앤다. 그러면은 그 시장에 긍정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뭐가 있을까요? 그냥 가격만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로또 청약이 난 너무 배 아파. 그런 데 도움이 될 수 있겠죠. 그런데 배 아픈 거를 억제한다고 해서 시장에 도움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라는 제도가 한국의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에서 전 필요하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걸 범위를 넓혀서 이렇게 일부 아파트만 적용되는 순간 문제가 심각해지니까 질 수 있으니까 오히려 확대하자. 그런 생각 갖고 있습니다. 수도권 집값이 상승하고 뭐 거래량이 증가하고 이러면서 은행권의 지난달 주담대랑 보니까 가계 대출이 늘어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은의 금리 인하 시점이 뭐 지연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한은의 금리 인하 시점을 조금 어떻게 예상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한국은행이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를 하는데 같이 인하 못하는 이유는 말씀하신 것처럼 가계부채 부담이고 혹시나 인하해서 가계부채가 증가하게 되면 이거는 돌이킬 수 없는 부작용을 나타낼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조심스러운데 저는요. 예를 들어서 지금 미국의 기준금리가 인하돼서 5%가 됐잖아요. 근데 한국은 아직도요. 미국의 기준금리보다 낮아요. 3.5%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증가시키는 원인은 오히려 역설적으로 금리를 못 올려서입니다. 낮았으니까 사람들이 우리나라는 금리 못 올리네. 경기 어려워질까 봐. 그래서 막 빚내서 집 산 거예요. OECD 비교에서도 한국의 기준금리가 낮은 수준이에요. 다른 데 다 내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저는 내릴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없다. 많지 않다. 그렇죠. 그러니까 높아야 내리는 거죠. 근데 이미 낮은데. 기껏해야 내릴 수준이 적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금리 인하에 대해서 기대감을 너무 크게 가지시면 안 된다. 대한민국에서. 그러니까 그 내릴 수 있는 여지가 많지 않다는 거야. 미국은 5% 이상이었으니까 이제 막 1%포인트, 1%포인트 그렇게 완전 이제 슈퍼컷을 해야 3%대로 들어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아직도 거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준점에 대해서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일기 신도시 선도지구 공모 신청이 이제 시작이 되니까 분단지값은 폭등을 했는데 일산은 오히려 떨어졌더라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상반된 분위기인 이유 일단 좀 궁금한데. 그 이유는 지금 재건축 규제 완화에서 선도지구 선정하는 일종의 이벤트지 않습니까? 그 이벤트의 핵심은 뭐냐면 투자 수요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재건축의 수익성이 좋아지면 그러면 이거 돈 되겠구나. 그죠? 왜냐하면 노후 아파트를 지금 산다는 건 돈이 되겠다는 기대감이 없으면 굳이 막 대출받아서 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면 자, 돈이 어디가 될 거냐? 일산은 돈 잘 안 될 것 같은데? 생각해 보니까. 분당은 돈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수요가 몰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시장을 움직이는 게 실수요가 아니라 그 지역은 투자 수요이기 때문에 투자 수요가 몰리는 지역만 집값이 오르는 거죠. 근데 이게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11월에 선도지구 발표하는데
전체 일개 신도시의 대상 가구 중에서 10%만 선정됩니다. 그럼 나머지 90%는 어떻게 될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분당에 거의 막 50% 이상이 기대감으로 올랐어요. 그런데 10%만 선정된다고요.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됩니까? 이게 시장에 엄청난 혼란을 야기시킬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난리 났습니다. 뭐냐면 지역에 가보면 분당에서 막 동의율이요 95% 이상이에요. 저는요 부동산 시장을 20년 넘게 분석하면서 어떤 재건축 재개발 조합원이 90% 이상의 동의를 보이는 거 처음 봤어요. 그만큼 사람들의 이런 갈망이 큰 거죠. 욕망이. 그런데 안 되면요. 실망도 크겠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위험하다. 지금 이 상황이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런 불확실성을 잘 감안하시고 투자를 하시든 내 집 마련하시든 판단하셔야 된다. 네. 그리고 현실적인 문제를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만 선정된다고 그래도 다 95%예요. 그러면 이제는 점수를 높게 받으려고 어떻게 해야 되냐면 공공기여를 높여야 돼요. 그래야 점수가 들어오거든요. 그럼 무리하게 나도 모르게 공공기여가 올라가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분담금이 증가하게 돼요. 그럼 수익성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선도지구 선정되더라도 분담금이 올라가는 아이러니한 상황. 그래서 이렇게 재건축 재개발 사업은요. 전체가 다 같이 하자고 하면 안 됩니다. 순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는데 지금 방향성이 모두 다 해줄게 이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경쟁도 심하고 시장의 혼란이 너무 가중되는 그런 부작용이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다. 이런 부작용의 출발은 올해 11월부터 시작될 거다. 그래서 제가 되게 그 위험하게 생각해요. 11월 이후에 일기 신도시의 시장 상황을. 예. 그래도 그 선도지구 중에서 특별히 좀 주목하고 계신 곳이 있을까요? 그런 거 없습니다. 오히려 그러면 지금처럼 과열이 되거나 하면 더 위험하다. 네. 왜냐하면 관심 있는 지역은 가격이 올랐어요. 이미. 그렇죠? 그러니까 더 리스크가 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가격이 이미 반영됐기 때문에. 그리고 공교롭게도 특징이 뭐냐면 그런 선도지구에서 유망한 지역들은 자가 점유율이 낮아요. 무슨 얘기냐면 자기 집에 사는 비율이 낮고 다 투자로 갖고 있는 사람들 비율이 높단 말이에요. 그러면 선도지구 선정되자마자 어떻게 할까요? 팔거나? 팔고 싶어 하겠죠. 언제 10년간 또 기다려요. 가격이 올랐을 때 팔고 싶어 하겠죠. 그럼 매물이 증가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과연 이게 쉬울까? 그걸 다 사줄 수 있는 수요가 있을까? 그런 차원에서는 전반적으로 위험하다. 전반적으로 안 좋다 지금. 네. 최근 이제 수도권 아파트 값이 오르는데 항상 이제 상대적으로 가격 부담이 덜한 소형 아파트는 조금 더 강세를 보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소형 아파트 강세 현상이 앞으로도 좀 이어질 것으로 보세요? 그러니까 그 원인이 뭐냐면 지금 시장을 움직이는 건 실수요자들이기 때문이에요. 실수요자라고 하면 자금 부담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소형 아파트를 찾고 그리고 대출이 가능한 그게 정책자금 대출이든 뭐 신생아 대출이든 이런 부분에 대한 거래량이 증가하는 건데 말씀드렸듯이 이 실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일반적인 재화나 자산 시장을 보실 필요가 있는데 사용으로 쓰는 사람들은요. 가격이 올라가면 그 수요는 줄게 돼 있어요. 당연하죠. 그런 차원에서는 이런 상황도 저는 지속 가능성이 적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전세 매물이 줄고 있는 이유를 아셔야 돼요. 그 이유는 계약갱신 청구를 많이 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매물이 감소하는데 그러면 수요도 감소할 거 아니에요. 집을 찾는 사람. 이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그냥 매물 감소만 하고 있대. 그런 차원에서는 매물 감소 때문에 전세 가격이 폭등할 거야. 이런 말 다 거짓말이야.